저가의 원료를 사용해서 26,800원을 받는다라면 기업의 수익, 기업의 그런 생산성 이런 것들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되셨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이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통해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비싼 원료를 썼는데 저가에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난한 제품을 통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건 역시도 타겟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세 번째 봤던 26,800원이라는 그런 제품 가격은 아무래도 20대, 10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봤었던 11만원대의 제품은 사실은 20, 30대보다는 40, 50대 내지는 30대 후반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이 적정 소비자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싼 그 원료들을 다 사용한 제품을 우리가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80만원, 90만원 해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기업의 수익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죠? 뭐 판매가 뭐 이럴 수 있죠. 26,800원에 원이 100개 판매되는 것보다 그냥 뭐 80만원짜리 화장품 한 개 팔리는 게 판매가 되는 게 더 기업의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개도 안 팔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획하고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시장 조사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의 경우인데 정말 크림을 20ml짜리를 한 142만원? 그렇게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뭐길래 도대체 저렇게 비싼 걸까 해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그 외의 경우는 소비자들은 가치를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여러 가지 만족이 이 화장품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고객은 이 화장품을 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싸게, 무조건 비싸게, 아니면 그냥 다른 제품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PPT 자료 한번 볼게요. 세 번째 PPT 자료는요,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아직 그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그 강의 계획서에 페이지랑 이런 것들 적어 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PPT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개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마케팅의 구성 요소, 필요와 욕구, 그리고 가치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교환, 이 교환과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은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가치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제품이나 그런 소개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 브랜드를 기업으로부터 가치 있는 브랜드를 합리적 가격 이렇게 지불하고 획득하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지불을 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인지, 그래서 그렇다라면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획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교환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재화, 대부분의 우리가 유형물 이런 것들은 가치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시장이라는 곳은요, 아실 텐데요. 시장이라는 곳은 이러한 교환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유통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화장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채널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은 지난 학기에 화장품 성분 분석 시간에도 살짝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출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코스메틱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케어 시장은 계속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케어 시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화장품의 세계적인 위치, 그러니까 세계에서의 우리 화장품의 위치는요, 약 세계 8위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큰 화장품 시장은 미국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일본이 굉장히 독보적이었었어요.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었는데, 중국 시장이 이제 개방되고 커지면서 이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8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계 100대 화장품 업체 중에서 국내 업체가 4군데나 100위 안에 들어가 있죠. 아모레퍼시픽 있고요. 그 다음에 LG생건 있고요. 그 다음 헤이브, 에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미샤, 닥터자르트 이런 회사, 작은 회사들이 그 저가를 공략한 그런 회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국내 화장품 시장의 유통 채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맨 처음에 전쟁이 있고 나서요. 전쟁 이후에 그 화장품들은요. 전쟁 때문에 다 상가들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졌기 때문에 뭔가 상점을 차린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 화장품을 들고 가가호호 집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사용을 해보세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문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산업 개발이 되죠.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건물도 다시 짓고 집도 새로 짓고 하면서 점점 상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문 판매는 방문 판매대로 열심히 그쪽 채널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점들이 생겨서 로드샵이 생성이 되게 되죠. 이게 80년대가 됩니다. 자, 80년대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이런 거 아니고는 해외 방문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여권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수 계층, 특수 업무를 보는 분들만 비행기도 타보고 여권도 가지고 있으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여행 자율화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냥 단순 관광, 그냥 단순 여행으로도 해외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면세점도 활성화가 되고 백화점도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방판 형태도 생기게 되고 1997년 이럴 때부터 93년, 97년 이때부터 해서 이제 마트에서도 슈퍼마켓에는 우리가 생필품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화장품이 이제는 거의 생필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마트에 이제 화장품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요, 2000년이 되면서 브랜드샵, 온라인몰, 쇼핑몰, 홈쇼핑,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의 시장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였죠. 화장품이 있으면, 그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리브영의 전신, 그러니까 멀티숍이죠.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아모레 퍼시픽도 LG생활건강 제품도 아니면 다른 예전에 그런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판매를 했었다라고 하면 마트라는 곳에서 그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로드샵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샤면 그냥 미샤만, 그리고 뭐 아모레 퍼시픽이면 아모레 퍼시픽 제품만 이렇게 판매하는 로드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도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2013년도에 방문 판매가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고요. 그죠? 1962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방문 판매의 그 수가 현저하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드샵들이 단순 어떤 네임 없이 뭐 이런 거죠. 오산 화장품. 이런 그냥 그 멀티샵 이름을 걸고 그냥 개인이 사업을 유통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프랜차이즈화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화 해서 뭐 미샤라는 브랜드면 미샤가 뭐 서초점, 오산점, 뭐 평택점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연도에 따른 주요 브랜드가 있는데요. 1970년대 방문 판매가 주요 유통 채널이었으면요. 주요 브랜드로는 태평양 화장품, 한국 화장품, 주리아 화장품, 피어리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또 나오네요. 자, 1980년대 보시면요. 종합 화장품 전문점이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산 화장품 아니면 뭐 예뻐지는 날 화장품집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뭐 태평양 제품이든 한국 나들이, 럭키 드봉, 주리아 이런 제품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판매를 했었다고 따라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이런 유통의 채널들이 주요 유통 채널들이 바뀌게 돼요. 1990년대에는요. 방문 판매 종합 화장품 전문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화장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 브랜드로는 태평양, 한국, 나들이, 한불, 코리아나 등등이 있었죠. 자, 2000년대 오면서는요,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화장품들이 고가로 계속 가격대가 인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어? 화장품은 화장품이지? 이런 인식들이 갑자기 자리 잡게 되면서 2000년대에는요, 중저가 브랜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이섀도우 아니면 뭐 컴팩트, CC 쿠션, 뭐 BB 쿠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아니면 1990년대 보면 뭐 5, 6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면 중저가 브랜드 미샤나 더 페이스샵, 에뛰드, 토니 모리스, 킴푸드 그 다음에 뭐죠? 인피니티가 아니고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이니스프리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중저가를 해서 쿠션 같은 것들도 만 원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했어야 했던 뭐 직원 채용 플러스 뭐 임대료 그 다음에 뭐 홍보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변화하게 되죠.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제품에 녹여서 그 제품 가격을 형성을 했었다라면 지금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없죠. 온라인 채널에서는. 따라서 물론 온라인 채널에서 수수료라는 걸 대형 그런 쇼핑몰에 지급을 합니다만 임대료나 아니면 전기세, 뭐 물세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워진 게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줄어든 그 비용들을 제품에서 빼게 되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은 낮아지게 되고 당연히 진입 장벽도 낮아지게 되죠. 2000년대에 들면서 브랜드샵들 당연히 그 단품으로만, 그러니까 미샤 전문샵, 그죠? 더 페이스 뭐 이런 식의 그런 브랜드샵이 있고요. 백화점이 있고요. 또 온라인 또는 홈쇼핑까지도 그리고 대형마트와 드럭스토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올리브영이나 뭐 럽스 이런 곳에서도 그 화장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되게 옛날 사진들이에요. 그죠? 1960년에서 70년대 방문 판매, 이렇게 가방 들고요. 이렇게 집에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다. 보면 ABC 포마드, 코티분 ABC 포마드고요. 진짜 옛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코티분이라고 있어요. 코티. 태평양 화학에서 만든 건데, 코티, 이게 그냥 이렇게 파우더예요. 파우더인데, 프랑스 코티사와 기술 제휴로 만든 그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아모레도 방문 판매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3년에는 산미라는 브랜드가 인삼 화장품을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 ABC 크림이 포마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인삼 크림이거든요. 인삼.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 창업자가 서성환 대표인데 이 서성환 대표의 고향이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성. 그러니까 북한의 개성이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966년에 처음으로 그 ABC 인삼 크림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래서 스킨케어 제조 기술의 기반을 확립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제품의 다양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림도 예전에는 그냥 콜드 크림이라 그래서 영양 크림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양 크림과 마사지 크림으로 나누어서 출시가 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액상화돼서 출시가 되게 됩니다. 1970년대를 보시면요, 스킨케어 제조 기술이 완전히 발전을 슬슬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사용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피부에 잘 안착이 되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면활성제 역시도 여러 가지 계면활성제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화 기법의 차별화를 통해서 마케팅이 전략이 되는데요. 친유성, 친수성, 그러니까 기름에 더 친한 성분, 그 다음에 물에 더 친한 성분 등등을 나눠서 출시를 해서 피부 타입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화장하는 그런 이제 여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1980년대에 가면요, 방문 판매가 저조해져요. 새로운 할인 코너가 생기고요. 경제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당연히 좀 더 여유롭잖아요. 여유롭게 되면서 그 미에 대해서,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80년대의 특징이 여성 소비자들의 사회 진출, 그러니까 여자들도 일을 밖에 가서 많이 하게 되고요. 가정 방문에 대해서 약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에 개성이 생기게 되면서 방문 판매에 의한 매출 신장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마케팅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요, 후발업체인 럭키 드봉, 럭키의 선두로 제도 판매에 주력하게 되고요. 현재는 방문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 그 다음에 제도 판매가 약 20%, 할인 코너를 위시한 일반 판매와 업소 판매가 30% 이상을 선점하게 됩니다. 과거 방문 판매에 주력했던 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은 방문 판매의 비중을 줄이고 제도 판매와 일반 판매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반면에 럭키 드봉과 같은 이 80년대 시대예요. 럭키와 같은 제도 판매, 그 다음에 일반 판매 주력 업체는 점차 방문 판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할인 코너는 연중 20에서 50%의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높은 소비자 가격의 표시가 제조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인이 되지 않는 백화점 판매와 방문 판매와의 격차로 가격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무질서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겪어야 할 과도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50%에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가 그대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 제조사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미 14,000개소의 매장으로 자리를 굳힌 할인 코너에 대한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 육성이 필요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러한 가격 정책, 그러니까 소비자가에서 몇 프로 할인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정도 가격 정책에 정책이 이렇게 확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뭐 내가 만든 제품 내 맘대로 팔지 뭐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이 제품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소비된 비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11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더 좋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 통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자, 80년대에 이렇게 종합화장품 코너에서 유통이 됐었고 그리고 백화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그 전에는 백화점 사업 자체도 크지 않았고 백화점 안에 화장품이 입점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을 짓고 나서 백화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90년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은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강남 부촌이고 뭐 요런 그런 컨셉, 그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급성장을 하게 되죠. 현대백화점이요. 그리고 1992년에는 니오존 플러스 크림이라는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리포솜을 도입한 곳이 랑콤과 로레알입니다. 이 리포솜은 원래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 치료용으로 캡슐에 넣어서 시간이 지나도 성분이 보존되도록 그래서 사용하면서 터트려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를 화장품에다가 접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92년 이후로 해서는 수입 화장품들이 물밀듯이 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에 수입 화장품들이 입점을 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의 유통마저도 굉장히 미미했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품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생산도 활발해지고 더 연구가 개발되면서 한국 화장품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80년대 후반에 그 여행 자율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외 수입 화장품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또한 화장품의 세분화가 생기는데요. 에센스랄지, 앰플이랄지, 세럼이랄지, 아이크림이랄지, 립밤이랄지, 핸드크림이랄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품목이 세분화되게 됩니다. 또 피부 타입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세분화가 되고요. 이 마트 화장품들이 막 마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할인 코너, 그러니까 할인 그 화장품들, 종합 화장품 그 몰이 화장품 가게들이 샵이 점점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를 보습하고, 피부가 이렇게 다치지 않게,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우리가 강조했었다라면, 이제는 얼굴을 땡겨주고, 그리고 주름을 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맑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미백,
자외선, 잔주름 개선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 그래서 그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걸 강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분이죠. 그래서 뭐 레티놀이 들어갔다, 아하가 들어갔다, 캐비어가 들어갔다, 이러한 성분들을 가지고 기능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이런 제품이 하나였다면 아침 데이크림용 따로, 데이용 따로, 그 다음에 나이트용 따로 이런 식으로 그 제품의 아침 저녁 그 시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제품 라인 자체도 차별화시키게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시대별로 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들인데요. 이게 보통은 경제가 성장이 되면 화장품 시장 역시도 좀 성장을 하는 편인데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보면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이 줄어들게 되죠. 이때는 경기 불황과 그 다음에 소비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 브랜드샵을 좀 더 사진을 통해서도 보고요. 브랜드 로열티가 중시되면서 다양한 개성 이런 것들이 추구되고요. 원 브랜드, 원샵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00년대. 또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샵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부상했죠.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인터넷 홈쇼핑의 그 채널들은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이즈가 캐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첫 선을 보인 에이블 CNC, 서영필의 미샤, 서영필 대표죠. 미샤는요, 굉장히 대표적인 우리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중국 플러스 일본 이 시장에서도 또 동남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미샤의 국내 시장의 그런 시장의 크기는 2000년 초반 맨 처음에 미샤가 등장했을 때보다는 좀 작아지긴 했으나 미샤의 해외 시장의 그 사이즈는 훨씬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샤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들어 간다는 컨셉이었고요. 현재 국내에는 370개, 해외에는 19개국 306개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동 상권에 운영 중인 매장은 약 총 3개고요. 명동 안에만. 그러니까 한 동네 안에. 그러니까 한 동네도 아니죠. 명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크지는 않으니까요. 명동이라는 곳에 총 3개,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3개 매장 모두 매출 규모가 상당히 높고요. 특히 명동거리 초입, 중앙길에 위치한 명동 1호점은 전국 매출 1위라고 합니다. 나머지 2개 매장은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미샤 명동 매장은 10대부터 4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은 물론 중국, 일본인 관광객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는 관계로 조금 좀 줄어든 상태죠. 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먼저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많은 쇼핑객이 동시에 쇼핑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매장 내부 공간을 꾸몄고요. 개별 브랜드에 따라서 제품을 지련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샤, 이니스프리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렇게 제품 브랜드에 따라 제품을 진열했고, 물론 이들 브랜드를 2군데씩 배치해서요, 매장 방문자가 한 번에 몰려도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을 한 곳에만 놓으면 그 제품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다려야 되고 또 테스트를 못 해볼 수도 있는데, 같은 제품을 이쪽 저쪽에 놔서 그 이용객들을 좀 분리를 한 거죠. 또 진열될 뒤로 고객들이 쉴 수 있도록 대형 거울 및 휴게 공간을 마련한 점도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인 관광객이 유독 많이 찾는 매장의 직원은
대부분의 상당수가 일본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까지 구사가 가능한 직원들로 배치를 했고요. 명동점 직원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학습 외에도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의 취향, 그 다음에 소비 패턴 등등의 고객 서비스와 컨설팅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매장 내부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관광 안내 지도를 배포하거나 일본 또 중국 이런 유명 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의 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2000년에 이제 미샤가 했다라고 하면 2005년도에 이제 이니스프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2010년대에 들게 되면서는요, 당연히 이 유통 채널, 수출 이런 것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K-뷰티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시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서 모바일로 쇼핑을 하시는 온라인 쇼핑족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O2O 방식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죠. 그죠?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확인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고려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 자체의 매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실물을 보고 싶어 하는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이런 분들의 그 소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오프라인에 가서 제품을 보고 구경하고 테스트하고 이랬을 때 이 소비자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버스를 타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뚜껑을 열고 테스트를 하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소요되는 비용들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아도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샘플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죠? 그러면 샘플을 테스트하고 실제 구매를 하는 거죠. 실제 구매할 때는 샘플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었던 걸 소급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샘플을 사요. 배송비를 냅니다. 샘플을 우리가 한 200원, 300원 구매를 하고 배송비 2,500원, 3,000원을 내요. 그러면 이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2,500원 더하기 300원? 300원으로 하면 2,800원을 고객은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써봤더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샘플이 아닌 실제 본품을 내가 사려고 할 때 이 샘플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고객들은 2,800원이라는 돈을 빼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고객이 아니야, 써봤더니 안 맞아. 그러면 이 고객은 물론 2,800원이라는 돈을 버리게 되지만 그 전에 오프라인에 갈 때 버스비를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비교해보면 2,800원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마케팅 방법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놓은 마케팅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대면 수업 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커지는 온라인 시장에 발맞춘 우리의 마케팅 전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3개의 PPT 자료들을 통해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시간 일요일날 강의실에서 직접 뵙고 우리가 정말로 화장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해서 개발까지 하나의 그 루틴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꼭 수업은 90%가 넘을 때까지 꼭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다음 시간에 책을 가져와 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우리가 PPT를 제가 강의실에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이게 이 빛 반사 이것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PPT 자료를 프린아웃 하셔서 프린트물로 와서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에서 뵐게요. 빠이빠이. 뿅.